공급을 동시 분석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물가가 변화한다. 그리고 이 물가 변동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된단 말이죠. 현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은 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 그럴 수만 없다 이거죠. 그렇죠?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 경제는 물가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예요. 그렇죠? 물가가 변하게 되면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같이 이제 감안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먼저 수요 공급 상호작용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수요 측의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수요. 그러면 한 나라의 총 수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역시 핵심은 물가와 그렇죠? 총 수요. 어그리게이트 디맨드죠. 요것의 관계가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분석 도구가 이제 AD 곡선이 되겠습니다. 총 수요 곡선. 그 다음에가 공급 측면. 한 나라의 총 공급. 이것도 역시 핵심은 물가가 변화할 때 한 나라의 총 생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관계인데, 요거 표현하는 분석 도구가 AS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는 아까 IS LM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곡선의 도출, 그 다음에 변화, 이런 순서대로 해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얘기보다 필요한 얘기, 기본적인 얘기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총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가가 변화할 때 총 수요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물가 변화할 때 우리나라의 소비 투자, 저런 유효 수요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하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분석을 해나갈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아는 것이 뭐냐면은 물가가 예를 들어서 오른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가가 오르면 아까 우리가 ISLM이라는 거가 총 수요 측면이죠. 근데 아까 ISLM 모형에서는 뭐라고 전제했냐면 물가가 어떻다고? 고정이었죠. 물가는 변하지 않는다. 공황 상태다 지금이. 그래놓고 분석한다 이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일반화시켜보잔 말이야. 그럼 물가가 변화해.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분석한 ISLM 균형 어디에 어떤 변화가 오겠냐.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어떤 변화가 올까? 내가 빨리 써볼게. IS의 변화를 주는 요인들은 아까 보면은 I0, G0, B, T0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 변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만 들여다봐도 물가가 변화해봤자 생산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거야. 그러면 LM은 뭐였죠? 실질 통화량이 변화하든지 아니면 거래예비 성향이 바뀌면 변화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봐.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물가가 변화하면 물가 변동은 어디다 영향을 줄 것 같다? 화폐 시장이다. 화폐 시장에. 자, 그럼 가보자고.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럼 어떤 영향을 주겠냐? 요거 통화량은 외생 변수 주어져 있고 얘가 PLYR이죠. 자, 그럼 거의 드러났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물가가 변하면 화폐 시장 어디에 영향을 줘요? 또 금방 아직 안 오지? 또 해야 돼. 하여튼 야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케인즈가 얘기하는 화폐 수요, 돈을 보유하는 세 가지 이유 뭐라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고마해 이제 다 알아 그러나? 세 번째는 근데 물가가 변화하는 것은 어디다 영향 준다고? 세 가지 중에서 거래 예비 화폐 수요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점심 밥값, 저녁 밥값 다 오르고 택시요금, 비상금 다 가격 오르고 그러면 당연히 거래 예비 목적의 화폐 보유량도 증가해야 되겠죠. 얘가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해봅시다. 그럼 물가가 오르면 거래 예비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화폐 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여러분 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오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물가가 바뀌게 되면 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어서 이자율을 변화시킨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됐지?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이 올라. 그러면 생산물 시장, 유효 수요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이자가 올랐으니까 소비, 투자, 유효 수요를 줄이겠죠? 그래서 물가가 변화할 때 수요 측면에는 이런 연쇄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이게 총수요 측면의 이야기야. 내일 요걸 다시 또 정리하겠습니다만 요게 정확하게 수요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가 변화할 때 수요 측면에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화폐 시장. 화폐 시장의 어디? 화폐 수요. 그래서 이자율이 변하고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유효 수요가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거시경제의 문제를 볼 때 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 현실 경제를 이해할 때도.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미시경제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물가, 가격이 오른다. 미시경제학의 수요 법칙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수요가 줄어들지.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저 수요 중에서 오로지 뭐만 갖고 그렇죠. 민간 소비만 가지고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거시경제학에서 물가 변화할 때 수요 변화하는 것은 뭘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가 변화한다? 이자율이다 이거. 이자율.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거시경제 총수요는 물가 변화할 때 이자율이 핵심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물가 변화할 때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상황인데 그 모형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은 보면 뭐냐면 투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나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 보면 그렇지? 견해 차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총 수요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 측면에는 물가가 변화할 때 이자율이 변화해서 유효 수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투자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도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견해 차이가 나타난다. 서로 다른 5개 모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내일 할 거니까 지금 하지 말고 그냥 얘기만 들어봐. 어떤 건 우하향한다. 어떤 거는 수직이다. 어떤 거는 뭐 직각상곡선이다.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서로 다른 5개 모형이 나오게 된다. 자, 요것이 이제 수요에 대한 이제 흐름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내일 자세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얘기야. 공급은 가격이 변화할 때 공급 측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보고자 해가지.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아는 거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한 나라의 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었죠? 고전학파 모형 공부할 때 나왔지. 총 생산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동시장이죠. 지금 단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 설비는 주어져 있고 기술 수준은 일정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변할 때 노동시장, 자본은 고정, 단기 상황이야. 그리고 생산 함수가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 분석에 있어서는 노동시장하고 생산함수 분석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물가 변화와의 관계를 볼 때, 이것도 이제 내일 자세히 하겠지만은, 물가가 변화할 때 어디다 영향을 주겠냐 이거지. 아까 수요 측면에는 이 화폐 시장에 영향 준다. 여기 노동시장이다 이게. 그래서 물가가 변하게 되면은 요건 그냥 얘기만 들어두십시오.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게 노동 수요가 변하게 돼. 자, 물가가 변한다. 노동 수요가 변한다. 그러면 잘 봐봐. 물가가 변화할 때 노동 수요가 변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죠. 고용량이 변하니까 산출량이 변하겠지. 예, 이게 총공급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 있어서 이제 물가가 변할 때 노동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적으로 볼 때 노동 수요가 변하죠. 그래서 고용, 노동 투입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생산량이 변화한다. 이것이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메커니즘이야.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심각해. 뭐가 심각하냐? 아까 한번 봐봐.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두 탄력도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5개 모형이 나온다 그랬죠? 고전압파도 마찬가지야. 고전압파가 아니라 총공급에서도. 그러면 공급 측면에서는 뭐냐면은 여기 이 노동 공급 함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 공급 함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고 그 견해 차이 서로 다른 5개가 있다 이거지. 여기도. 그래서 수요에 서로 다른 이야기 5개, 공급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5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다, 수직이다, 수평선이다, 그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서로 다른 5개 소리가 나오게 된단 말이지. 5개 이러니까 아이고 복잡하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5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머지 시간에는 이 노동 공급 함수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내일의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은 총 공급 측면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아주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낳게 되는데 총 공급에 있어서 차이는 노동 공급 함수에 대한 견해 차이다. 이거를 한꺼번에 정리를 미리 한번 하고 들어가자 이거지. 요거 잘 이해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걸 우리 이제 현실하고 관계돼 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게 그것들을 쭉 정리할 수 있겠단 말이죠. 자, 그럼 요 얘기를 시작을 합시다. 5개니까 쭉 쓰는데 여러분들 미리 한번 써놓으십시오. 쭉 써놓고 얘기를 쭉 해봅시다. 그런데 요거 줄 사이에 한 2-3줄씩 띄워놓고 일단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가 케인즈고 첫 번째 고전압파, 두 번째가 케인즈. 세 번째가 케인즈 약파와 통화주 약파 단기 모형. 단기. 네 번째가 통화주의 모형 중 장기 모형이고요. 5번째가 새 고전압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노동 공급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5개 모형이 존재하게 된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써놨는데 고전압파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지. 자, 고전압파는 노동 수요 공급이 모두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실질임금이었죠. 의미는 뭐였지? 실질임금이란 말의 의미는
그렇죠.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두 물가 변동을 감안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똑똑한 경제 주체들이다.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노동 공급은 누가 하죠? 근로자들이 하는 거잖아. 근로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명목임금만 보고 한다. 그런데 그 명목임금이 어떻다고? 현재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상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을 쓰죠. 경직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단기 모형인데 같아졌죠? 케인즈학파와 통화제학파 단기 모형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을 할 때 자 이렇게 써놓으면 뭐라고 요거? 명목임금의 함수다. 이렇게 써놓으면 고전학파와 같이 뭐야? 실질임금이죠. 근데 요건 P2 해놨어. 2는 예상, expectation입니다. 그럼 여러분 P2는 뭘까? 예상 물가. 요건 실제 물가지. 예상 물가. 그러면 예상 물가로 나눈 임금은 뭐라고 이름 붙여줄까 요거? 요거는 실질임금이고 요거는 예상 실질임금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모형은 이것과 같다 이거지. 그럼 우선 수리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근로자들이 여가와 소득의 효용 극대화 선택, 그렇죠? 노동 공급을 결정할 때 여가와 소득, 효용 극대화 선택을 하는데 그 가격, 여가의 가격을 무엇으로 보고 한다? 실질임금. 케인즈는 명목임금. 나머지 세 모형은 예상 실질임금이다. 모형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고전학파부터 한번 쭉 해보십시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봤지만은 이걸 현실적으로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전학파 모형에서 근로자들이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 기준으로 여가와 소득 효용 극대화 선택한다. 즉 노동 공급을 결정한다. 그 말은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던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고전학파적인 근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한다? 실질임금 기준으로 일하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뭐라고? 물가가 변동하면은 어떻게? 그때 명목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물가가 변화할 때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앞에서도 봤었나?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을 말이죠. 11월 달에 100만 원 받았었거든. 근데 11월 달 물가가 1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12월 달 신문 난 거 보니까 물가가 전월 대비 11월에 비해서 10%가 올랐대. 그럼 물가가 1.1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고전학파적으로 똑똑한 근로자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내가 지난달에 실질임금을 100만 원 받고 일했죠. 이번 달에도 100만 원 돼야 되지. 그래야 일하지. 실질임금이 내리면 일 안 한다. 이런 뜻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이번 달에 실질임금이 100만 원이 되려면 물가가 10%가 올랐으므로 명목임금이 얼마가 돼야 돼?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전학파 근로자라면 이걸 신문 보도를 봤다 이거야. 전월 대비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즉각 어떻게 한다고? 회장실에 전화해가지고 신문 보셨나요? 봤다. 됐어요 그러면. 뭐 투쟁하고 말 것도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물가가 변동하면은 그대로 임금을 조정해야만 근로자들이 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도 그렇게 조정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일 다 안 한다고 다 자빠지는 파인데. 예, 그러니까 이 모형의 특징은 뭐다? 잘 보세요. 물가가 변화하면 명목임금이 즉각 신축적으로 조정이 된다 이거지. 그치? 그때 월별로 임금이 막 제대로 그대로 정확히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이 돼? 이런 회사 혹시 봤어요? 주변에서? 그러면 올 초에 한때 물가가 내린 적이 있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그때 사장이 잘 만나겠죠. 사업한 지 20년 만에 처음이다. 신나서 전화하겠죠. 노조위원장 신문 봤나?
받습니다. 5% 깎는 거 불만 없지? 뭐 니네만 합리적이냐? 그럼 5% 내렸다면 이번 달 월급 얼마야? 95만 원.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 내용은 잘 보자고. 물가가 변동한다면 어떻게 된다? 즉시 그 달 그 시점에서 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듯이 이런 회사는 없어. 케인즈가 말합니다. 그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니네는 뭐 3대째 도대체 회사 다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동은 다른 가격하고 달라. 그죠? 그 결정되는 관행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결정이 되죠? 뭐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임금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사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계약한단 말이에요.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딱 계약하게 돼 있어. 그치?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격하고 달라서 그달 뭐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한 번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합의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이 있어가지고 1년간 조정할 수가 없다고요. 케인즈는 역시 현실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임금은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임금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물가가 아무리 변화해도 어떻다고요? 현재 임금 더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케인즈 얘기는 뭐냐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물가가 변한다 하더라도 현재 결정된 임금 수준을 받고 그냥 일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자들이 뭐 바보이어서 고전악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실제 현실이 그러하다 이거지. 그렇죠? 단어 하나만 합시다. 우리가 경제 주체들이 말입니다. 물가가 변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돼? 자기 행동을 물가 변동을 감안해서 그걸 반영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화폐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물가가 변동할 때 명목치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행태, 환상을 갖는다 이거지. 물가 변하면 실질 가치는 변화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 모형의 특징을 노동 공급자들은 화폐 환상을 갖는다. 그럼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바보이어서 그러느냐? 여러분이 변명해 주십시오. 근로자가 바보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그게 뭐야? 임금 결정 관행은 협상에서 결정되는 거다. 그치? 자, 이게 이제 케인즈 얘기입니다. 누구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너무 좀 과격해 이것도.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 단계 현실화, 현실적으로 수정한 것이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의 단기 모형이다 이거지. 우선 고전학파는 말이 안 되고 저거. 그죠? 고전학파는 말이 안 되고 또 케인즈 모형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렇다면 이 근로자는 평생 예를 들어서 뭐 20년 30년 한 회사를 다녔는데 물가 변동하는 것을 한 번도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모형을 현실화해 놓은 게 요건데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현실에 가까운. 그럼 이제 요거 내용을 좀 보십시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가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케인즈 말이 맞다. 한번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가 오른다고 임금 더 주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렇게 행동할 거다. 잘 봐봐. 내가 써놓을 테니까. 자,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근로자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한번 협상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협상 시점에서 어떻게 할까? 실제 물가 변동률, 앞으로 1년 후에 가서나 새로운 협상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1년간 실제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까? 라고
예상해 볼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해석해봐, 요대로. 그쵸?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런지 예상하고 임금 협상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내년도 총선거도 있고, 그렇죠? 물가가 좀 오를 것 같다. 20%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협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노조위원장이라도 당연히 최소한 요구가 얼마겠어요? 뭐 실질 임금은 안 오르더라도 최소한 어때? 물가 상승률만큼은 더 주셔.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다 하는 얘기지. 너무 심하다. 10%라고 그럴까? 자,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볼 때 양쪽에서 이제 현실화시킨 모형에서는 이렇게 본다. 근로자들은 앞으로 1년간 협상하고 난 다음에는 뭐 임금 더 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얼마나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해 가지고 그만큼은 더 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 모형의 최대 특징은 이렇더라. 자, 무슨 소리일까?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제 상황을 한번 말해봐봐. 여러분이 노조위원장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10%쯤 오를 것 같아서 임금을 10% 더 주라. 이렇게 협상하고 했는데 실제로 지내놓고 보니까 실제 물가는 20%를 오른다. 그렇죠? 이게 이 모형의 특징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모형이다.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그래, 그럴듯하다. 받아들일만 해요? 자, 보통 이제 신문이나 엄마가 뭐라 그러지? 임금이 아버지 월급은 얼마큼씩 오른다고? 예, 집꼬리만큼 오른다 그러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그러지. 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은 집꼬리,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실이 여기에 가깝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어때요? 항상 작다 말이야.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이거지. 이게 가장 현실에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더 추가해서 봐야 되겠는데, 이거 노조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예측을 잘못했죠. 오류를 범했습니다. 오류. 근데 이 앞에다가 체계적 오류라는 말을 붙여. 영어로는 systematic error. 체계적 오류.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뭐야? 그러니까 이 오류는 어떻다? 체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늘 그렇다 그거죠. 반드시 그렇다 이거지. 예. 그럼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근로자들은 말이죠. 저렇게 늘 실수를 반복하냐?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미리 써놓고 봅시다. 적응적 기대. 그 다음에 과거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런 실수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왔는데 기대 말 나왔죠. 기대. 기대는 예상입니다. 영어로 expectation. 기대. 근데 경제학에서 중요한 분석 거리 중에 하나가 예상이죠. 기대. 우리 경제 주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늘 앞날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행동하고 한단 말이야. 늘 자기가 암묵적으로 앞날을 예상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 말이죠. 기대하는 방법. 경제 주체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기대를 하느냐. 이거 뭐 쓰지도 말고 한번 봐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얘기만 한번 쭉 들어보죠. 완전 예견.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일까? 완전 예견 그러면 뭐 앞날을 100% 정확하게 예상한다 이거죠. 그치? 어떤 놈은 무기대. 얘는 뭘까?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지. 적응적 기대. 여기 나온 거. 그 적응적이라는 어떤 방법으로 기대한다. 또 정태적 기대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내일은 오늘하고 똑같을 거야. 그렇죠? 또 뭐 합리적 기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질 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경제 주체들이 앞날을 예상한다고 볼 거냐, 여러 가지 그 기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단기 모형은 적응적 기대 이론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적응적 기대는 뭐냐? 앞날을 예상하는데 과거 정보만 가지고 미래를 예상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어땠으니까 이럴 거야. 그렇지? 여러분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어. 오랜만에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 친구를 적응적 기대했다면 역시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쟨 지금도 공부 못할 거야. 그렇죠? 학원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러면은 적응적 기대 해봐야지. 그러면 쟨 지금도 나랑 모의고사 보면 아마 나보다 나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정보만 가지고 미래를 예상하는 방식이 적응적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가 어땠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가 보면 물가가 계속 올랐던 추세다. 실제로 그렇거든. 자본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보게 되면 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봐봐. 2003년 임금 협상 시점에서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큼 될 건가 예상하려고 한다 이게. 근데 예상하는 방법이 뭐라고? 과거 정보, 과거 물가 정보만 가지고 간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 물가 변동의 뭐야? 평균치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 물가 변동률의 평균치. 과거가 이만큼 됐으니까 내년에도 그만큼 오르겠지. 그런데 과거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였다면은 분명히 실제 물가는 여기 있잖아. 그죠? 예상 물가는 여기 있죠. 요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예측 오류를 내는 거지. 체계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제. 반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물가가 계속 내리는 경우였다면 그때는 적응적 기대하게 되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될까? 반대겠죠. 과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잖아. 그치? 근데 이제 상황은 어떻다고? 예, 과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였는데 과거의 평균치를 내서 앞으로 그만큼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체계적 오류를 범하게 돼 있다 이거죠. 예, 요거는요 정확하게 요 개념입니다. 요대로 챙겨주시면 돼. 자, 이게 단기 모형의 특징이고 현실에 가장 가까운 모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가 이제 통화주의 장기 모형이죠. 요거 이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요건 누구 이론이냐면, 아까 우리 잠깐 이름이 나왔던 분,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있었죠? 자, 프리드만은 어떤 분이라고? 고전학파 이론을 현대적으로, 그죠? 새로 이제 개발해낸 그런 분이다. 이랬습니다. 이 양반의 이론입니다. 정확히는 자연 실업률 가설. 프리드만의 자연 실업률 가설이에요. 이게 이제 학자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통화주의자들의 장기 모형이다. 자, 잘 보세요. 프리드만 장기 모형은 어떠냐면 똑같아. 협상 시점에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르려는 걸 예상해가지고 그대로 임금을 받아낸다. 그런데 단기에는 이랬어요. 체계적 오류를 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죠? 예상 물가하는 만큼 더 주세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일치하더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은 20% 물가 오르리라는 것을 정확히 예상해서 그대로 그만큼 임금을 더 받아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렇다. 프리드만의 얘기인데 논리적인 근거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됐다고? 체계적 오류를 범했죠. 한 2, 3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내가 노조위원장이라더라도. 항상 얼마씩 과소평가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눈치채죠 이제.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단기에 범한 오류 요거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지. Error correction, systematic error, error correction. 야, 이제 이거 말이죠. 내가 10% 적응적으로 예상했는데 여기다가 한 10%를 더 가산해야 맞아 떨어지더라. 그치? 알아챌 수 있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세고전학파입니다. 세고전학파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이분들은 정확히 프리드만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프리드만의 제자들. 이 양반들은 단기에도 그럴 수 있다 이거지. 뭐 단기에는 체계적 오류를 범하고 몇 번 실수한 결과 오류 수정 능력이 생겨서 장기에는 정확히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단기에도 딱딱 알아맞힐 수 있다. 그 이제 선생님의 그 견해보다 좀 과격해진 거죠. 근데 그 대신 여기에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논거. 잘 봐야 돼. 프리드만의 제자, 세고전학파의 논리적인 근거는 이러합니다. 아까 여기 단기 모형에서는, 케인즈학파 통화지 단기 모형에서는 정적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합리적 기대한다. 경제 주체들이. 자, 그럼 이것도 내용이 재밌어요. 한번 쭉 그냥 듣고 메모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봐봐. 정적 기대는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예상을 한다고? 과거 정보만 본다 이거예요. 근데 합리적 기대는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미래의 모든 정보를 감안한다 이거야. 아이고, 그 말이 좀 이상해졌죠, 내용이? 과거 정보, 과거 물가 정보겠지, 중요한 게. 물가 정보 플러스 미래의 모든 정보. 그러면은 단기에도 정확하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건 좀 심란하잖아. 이게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자, 그럼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미래 모든 정보라고 표현했지만 요것의 핵심은 미래 정부 정책이야. 정부의 정책. 자, 그럼 얘기를 마무리하죠. 그러면 이 양반들의 주장은 뭐라고? 과거 정보를 감안하고 미래 모든 정보를 감안한다. 그 중에 핵심은 정부 정책이다. 그러니까 과거 정보 플러스 미래 정부 정책까지 감안해서 예측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가 무슨 수로 미래 정부 정책을 다 하나? 무슨 수로 다 하나? 예. 그래서 이게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따라서 정부의 일관성, 정부의 정직성입니다. 정부의 투명성입니다. 자, 그거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정책을 일관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써. 투명하게 정책을 쓰게 된다면 우리 일반 민중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 정부 정책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 정보 감안할 수 있으니까 미래 물가를 정확히 예상한다. 그럼 현실적으로 다시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발표한 그대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뭐 요건 한 20조 늘리고 통화량은 내년도에 한 20% 늘리겠습니다. 사전에 발표했죠. 사전에 공표를 했으면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한다 이게. 그대로. 그게 바로 일관성이죠. 자, 그렇다면 봐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정부가 이렇게 그대로 행동을 해준다. 일관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하는 말만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셈이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럼 세고전학파는 뭐냐?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 주체들은 그 정부의 일관성 갖는 정책을 감안해서 미래를 예측하면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 국민은 합리적 기대하는데 정부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겠죠, 그거.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뭐냐면,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하는데, 만약에 일반 국민들은 정적 기대한다면, 역시, 실제 물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겠죠. 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하고 일관성. 그러면 미래 물가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보면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논리 구조니까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 그러면 가만 보면 이러이러한 이제 구조인데 노동 공급 함수가 표면적으로는 5개지만 이제 내용은 보면은 어떻게 돼요?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겠지. 왜냐하면 봐봐. 이 모형의 특징은 뭐예요? 고전학파는 물가가 변화하면 정확하게 물가 변동률만큼 임금이 조정이 되지. 그 다음에 통화주의 장기 모형이나 세고전학파 모형 역시 물가 변화할 때 어떻게 돼요? 임금이 정확하게 신축적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전학파 모형, 통화주의 장기 모형, 세고전학파 모형의 특징은 뭐야? 물가 변화할 때 명목임금이 신축적 조정된다. 그러니까 물가가 10% 오르면 온 국민들 임금이 10% 정확히 오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물론 논리 구조는 좀 다르지. 이거는 즉시 조정된다. 여기는 시행착오 결과 알아차리고 나중에 뒤늦게 한다. 세고전학파는 즉시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은 요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케인즈 모형의 특징은 뭐예요? 물가가 변화해도 임금이 어떻다고? 완전 비신축이죠. 완전 비신축. 그리고 케인즈 단기 모형의 특징은 어때? 물가 변화할 때 임금이 조정되긴 되는데 이렇다 이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고전학파 계열의 완전 신축적 조정된다. 케인즈 물가 안만 변화해도 임금 조정될 수 없다. 완전 비신축.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거지. 이거는 뭐예요? 물가가 변화할 때 임금이 조정되긴 하는데 물가 변동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노동공급 함수가 5개인데 내용으로 보면 3개. 이 5개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거시경제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ADAS 앞에 개론 얘기한 거는 금방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ISLM 얘기는 오늘 가서 내일 당장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어가지고 설명이 진행될 테니까 오늘 꼭 복습을 잘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내일 우리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들 여러분 가서 복습을 많은 시간을 할 수 없겠지만 흐름이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